태조 이성계, 왕조의 창업자, 가정의 비극적 주인공. 천하를 얻었으나 가정을 잃은 영웅 조선왕조 518년의 역사를 연 태조 이성계는 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창업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동북면의 변방무장에서 출발하여 수십 년간 무패의 전적을 쌓고 위화도 회군이라는 결정적 정치적 모험을 통해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뒤 1392년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그러나 이 위대한 정치적 성취의 이면에는 처참한 가정사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다. 두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8아들은 서로의 피를 부르는 골육상잔을 벌였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갔으며 살아남은 아들과는 평생을 용서하지 못한 채 대립했다. 태조 이성계의 말년은 고향 함흥에 칩거하며 아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 속에서 보낸 초라한 나날이었다. 천하를 얻었으되 가정을 완전히 잃은 이 영웅의 이야기를 역사적 기록에 근거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두 아내, 8아들은 비극의 씨앗이었다. 신의왕후 한씨는 향처였으며 6아들이 있었다. 이성계에게는 2명의 정처가 있었다. 첫 번째 부인은 안변 한씨, 훗날 신의왕후로 추존되는 여인이다. 한씨는 이성계가 아직 동북면의 무명장수이던 시절 고향에서 혼인한 본부인이었다. 한씨의 아버지 한경은 동북면의 유력 무인 가문 출신으로 이 혼인은 이성계 집안과 한씨 집안의 지역적 연대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향촌 혼인이었다. 신의왕후 한씨는 이성계와의 사이에서 6아들과 2딸을 두었다. 장남 이방우, 차남 이방과 삼남 이방이, 사남 이방간, 오남 이방원, 육남 이방연이 그들이다. 그리고 경신공주와 경성공주 2딸도 있었다. 한씨는 이성계가 중앙정계에서 크게 성공하기 이전부터 그의 곁을 지킨 조강지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경처와 향처라는 이중 부인 제도가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기에 이성계가 개경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해감에 따라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씨는 이성계의 정치적 전성기를 함께 누리지 못한 채 조선 건국 직전인 1391년 세상을 떠났다. 이는 이후 벌어질 비극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둘째, 신덕왕후 강씨는 경처였고 2아들이 있었다. 이성계의 2번째 부인은 곡산 강씨, 훗날 신덕왕후로 봉해지는 여인이다. 강씨 집안은 고려 왕실의 외척 가문으로 고려 태조 왕건의 외가 쪽 선조인 강충의 후예였다. 강씨의 숙부 강윤충은 이성계의 큰아버지 이자흥의 사위였으니 이 인연으로 이성계와 강씨 집안이 연결되었다. 강씨와 이성계의 만남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사냥을 마친 이성계가 목이 말라 우물가에서 물을 청했는데 한 여인이 바가지에 물을 뜨면서 버들잎 한 줌을 물 위에 띄워주었다. 이성계가 나무라자 여인은 갈증으로 급히 냉수를 마시면 탈이 날까 염려하여 일부러 그리했다고 대답했다. 이 여인의 지혜와 미모에 감탄한 이성계가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 설화는 고려 태조와 장화 왕후의 만남 설화와 구조가 동일하여 와전의 가능성이 있으나 강씨의 지혜로운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강씨는 이성계보다 약 20살가량 연하였으며 이성계가 개경에서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한 이후 혼인한 부인이었다. 강씨는 당대 최고 권문세가의 딸로서 이성계에게 든든한 정치적 배경을 제공했으며 이성계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수행했다. 1392년 이성계가 해주에서 낙마하여 정몽주에게 제거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강씨가 이방원을 급히 보내 이성계를 개경으로 불러냈고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한 뒤 이성계가 크게 분노했을 때도 강씨가 이를 무마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신덕왕후 강씨는 이성계와의 사이에서 2아들과 1딸을 두었다. 장남 이방번, 차남 이방석, 그리고 딸 경순공주가 그들이다. 신의왕후 한씨가 조선 건국 직전에 사망했기에 강씨는 자연스럽게 조선의 첫 왕비가 되어 현비에 봉해졌다. 셋째, 세자 책봉의 비극은 방석을 택한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 8월 20일 태조 이성계는 왕세자를 책봉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장성한 6아들을 제치고 계비 강씨의 어린 막내 아들 이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한 것이다.
당시 방석의 나이 11살이었다. 태조실록은 이를 서자 이방석을 왕세자로 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자라 함은 당시 서열상 한씨가 차비에 불과하고 강씨가 정비였기 때문에 한씨 소생을 서자로 본 것이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신덕왕후 강씨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 강씨는 이성계의 개국을 직접적으로 도운 정치적 동반자였으며 자신의 소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또한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 공신들도 어린 왕세자를 보도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결정을 지지했다. 정도전은 방범과 방석 중 택일해야 할 때 성격이 광망하고 경솔한 방범보다는 방석이 적합하다고 태조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태조실록과 각종 기록을 종합하면 이 결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태조 이성계 자신의 의지였다. 이성계는 신하들의 의견을 꺾고 방석을 세자로 결정하여 밀어붙였다. 이것은 이성계가 강씨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었고 강씨 소생의 아들들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결정은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장성한 왕자들, 특히 건국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오남 이방원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하고 이성계의 즉위를 직접적으로 추동한 인물이었다. 그가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이후 피해 역사로 이어지는 비극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 장남 이방우의 죽음은 이성계에게 첫 번째 상실이 되었다. 태조의 8아들 중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이는 적장자 이방우였다. 이방우는 1354년에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 조정에서 예의판서와 밀직부사를 역임한 문관 출신의 장남이었다. 이방우는 아버지와 달리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388년 아버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하자 이방우는 처자를 데리고 교주 강릉도 철원 보계산에 들어가 은거했다. 조선 건국 후에도 국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서해도 해주로 옮겨 살다가 다시 고향인 동북면 함흥으로 돌아갔다. 태조실록의 졸기에는 진안군은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많이 마시는 것으로서 이를 삼더니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태조 2년 12월 13일 이방우는 향년 40살로 세상을 떠났다. 야사에는 이방우가 고려가 망하자 1년간 술만 마시며 슬퍼하다가 사망했다고 전하지만 실록에 의하면 개국 이후에도 태조의 4대 선조 재양을 맡는 등 활동한 기록이 있어 이 야사의 정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우가 아버지의 역성혁명에 동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부자 사이에 깊은 정서적 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적장자가 새 왕조에 대한 환멸로 술에 빠져 요절하는 것을 지켜본 아버지 이성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기록에 없다. 그러나 적장자의 이른 죽음은 이후 세자 책봉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이방우가 살아있었더라면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형제들의 피빈내 나는 투쟁이 벌어졌을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참극이었다. 1398년 무인정사 조선 건국 6년 후인 1398년 8월 26일 조선 초기 역사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제1차 왕자의 난, 즉 무인정사이다. 정한군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켜 왕세자 이방석과 그의 형 무한대군 이방번, 그리고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세자 지지파 대신들을 일거에 제거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복합적이다. 정도전을 비롯한 세자 보도 세력이 태조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이유로 여러 왕자를 궁중으로 불러들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방원은 이를 정도전 등이 한씨 소생의 왕자들을 살육할 계획으로 해석했다. 또한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준비하면서 사병 혁파를 추진한 것도 방원의 세력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방원은 이방의 이방간 등 형들을 포섭하고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박포, 하륜, 조영무 등 휘하 부하들을 동원하여 거사를 단행했다. 남은의 집을 습격하여 정도전과 남은을 살해하고 같은 시각에 박이, 유만수, 장지화, 이근, 심효생 등도 제거했다. 그리고 세자 이방석과 무한대군 이방번을 패하여
귀양 보내는 도중 살해하고 태조의 사위인 흥안군 이제도 함께 죽였다. 태조의 충격과 퇴위 태조 이성계에게 이 사건이 준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사랑하는 두 아들 방번과 방석이 한날 같은 아들 방원의 손에 죽었으며 심혈을 기울여 양성한 세자가 폐위되어 살해당했다. 딸 경순공주의 남편 흥안군 이제까지 죽었으니 신덕왕후 강씨의 자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신덕왕후에게 매일 아침 저녁 향을 올리며 흥천사의 종소리를 들은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는 태조에게 강씨 소생의 비참한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파멸을 안겼을 것이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태조는 왕세자 이방석과 무안대군 이방번, 사위 흥안군 이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한 달 뒤인 9월에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가 곧 정종이다. 태조 자신은 태상왕으로 물러났으나 이는 자발적 양위가 아니라 사실상의 강제 퇴위였다. 무력으로 전국을 장악한 이방원의 위세 앞에 태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의 분노 방언은 표면적으로 세자 자리를 사양하고 둘째 형 이방과에게 넘겨주었다. 이는 장자승계의 법칙을 내세운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큰형 진안대군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야심이 없는 형을 앞세워 자신에 대한 비난을 피하면서 훗날을 기약하는 교활한 계산이었다. 태조에게 이방원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원수였다. 그러나 무력을 장악한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무력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태조 이성계를 천하의 영웅에서 가장 불행한 아버지로 전락시킨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후 태조의 삶은 아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으로 점철되었다. 제2차 왕자의 난은 형제 간의 골육 상쟁이었다. 회안대군 이방 간의 야심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이 실권을 장악하고 정종이 허수아비 왕으로 앉아있는 상황에서 1400년 정월에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방원의 바로 위 형인 사남 회안대군 이방간이 주인공이었다. 이방간은 제1차 왕자의 난에 가담하여 정사공신 1등에 책록된 인물이었다. 형 정종에게 적장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방원보다 형이므로 왕위 계승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격과 공운과 위세에서 이방원에 미치지 못했기에 항상 시기심과 불만에 가득 차 있었다. 이방간의 측근 박포가 이를 부추겨 거사를 단행했으나 결과는 이방간의 완패였다. 이방간은 한양 서동으로 퇴각하다가 아들 의령군 맹중과 함께 생포되었다. 이후 황해도 토사년, 경기도 안산, 전라도 순천, 전주 등으로 유배지를 전전하며 20년이 넘는 세월을 유폐 상태로 보내다가 1421년 홍주에서 병사했다. 향년 57살이었다. 태조에게 남은 상처 제2차 왕자의 난은 제1차처럼 사망자가 속출하지는 않았지만 태조에게는 또 하나의 깊은 상처를 안겼다. 이제 한씨 소생 아들들끼리마저 피를 부르는 싸움을 벌인 것이다. 사남 이방간은 유배형에 처해져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그의 아들도 함께 유배되었다. 태조 이성계의 8아들 중 장남 이방우는 술병으로 요절했고 칠남 이방번과 팔남 이방석은 이방원에게 살해당했고 사남 이방간은 이방원에 의해 유배되어 일생을 떠돌았다. 차남 이방관은 실권 없는 허수아비 왕으로 앉았다가 양위를 강요당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오남 이방원이 있었고 태조는 이 아들에 대한 용서를 끝내 거부했다. 함흥으로의 출부는 아들을 등진 아버지의 분노였다. 태조의 함흥행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이후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양도받아 태종으로 즉위한 이방원에게 아버지 태조의 존재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였다. 태조는 방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방원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숨기지 않았다. 1400일 영경 태조 이성계는 한양을 떠나 고향인 함흥으로 향했다. 이때 그는 옥새까지 가지고 갔다고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고향 방문이 아니라 아들의 왕위를 부정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고 나는 네가 세운 나라의 임금이 아니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태조가 옥새를 가져간 것은 이방원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기에
태종으로서는 아버지를 한양으로 모셔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함흥차사의 고사 이후 태종이 아버지의 귀환을 요청하기 위해 함흥으로 보낸 사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함흥차사 고사이다. 한국어에서 함흥차사는 보낸 사람이 소식도 없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관용 어구가 되었다. 야사에 의하면 태조는 함흥으로 오는 차사들을 보는 족족 활로 쏘아 죽여버렸다고 한다. 태조는 조선 최고의 궁술 명인이었으니 이 이야기는 그의 격렬한 분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실록의 공식 기록에는 태조가 차사를 직접 죽인 기록은 없다. 다만 차사들이 태조를 만나고도 귀환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여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거나 조사에 난 과정에서 일부 차사가 반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이 고사가 전하는 핵심은 명확하다. 태조 이성계는 아들 태종 이방원이 너무도 미워서 한양을 떠나 함흥에 틀어박혔고 아들이 보내는 어떤 화해의 제스처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30여 년간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불패의 명장이 만년에 자신의 아들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유배지를 택한 셈이었다. 성성린의 설득, 야사와 사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성성린이다. 태조의 오랜 벗이었던 성성린은 차사가 아닌 사적 방문의 형태로 태조를 찾아가 귀환을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태조에게 만약 전하께서 돌아가지 않으시면 자식이 눈이 멀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며 설득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일화는 태조의 완강한 거부와 그를 설득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조사이에 나는 아버지 이성계의 마지막 반격이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자 1402년 11월 동북면에서 안변부사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의 공식적 명분은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죽은 방벙과 방석의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었다. 조사이는 신덕왕후 강씨의 조카 강연과 연합했으며 건주여진의 세력까지 끌어들여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반란에서 핵심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태조 이성계의 역할이다. 공교롭게도 반란이 일어난 동북면은 이성계가 당시 머물고 있던 함흥의 인근이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으며 태조가 조사이의 난의 배후이거나 최소한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성계의 활동 무대였던 동북면에서 이성계의 위세를 등에 업고 벌어진 반란이었기 때문이다. 전투의 경과를 살펴보자. 조정에서는 처음에 박순과 송류 등을 파견하여 반군을 회유하려 했으나 이들은 도리어 살해당했다. 이것이 바로 함흥차사의 직접적 원형이 된 사건이다. 초기에는 반군이 우세하여 관군의 선봉 이천우를 격파했으나 이후 관군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반격을 가하자 반군은 무너졌고 조사의 등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쟁이었다. 조사의 나는 단순한 지방 반란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부자 간의 정치적 갈등이 절정에 달한 사건이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사실상 태조의 난으로 보기도 한다. 아버지가 아들의 왕위를 뒤집기 위해 무력봉기의 배후가 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자 간의 비극적 대결이었다. 결과적으로 태조의 마지막 반격은 실패로 끝났다. 아들의 군대가 아버지가 후원한 반군을 진압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태조의 정치적 영향력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태종 이방원의 왕권은 더욱 공고해졌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마지막 전쟁에서도 패한 것이다. 형식적으로 비극적으로 화해를 했으나 너무 늦은 만남이었다. 당시 태조의 상황을 살펴보자 조사의 난이 진압된 후 태조는 더 이상 함흥에 머물 명분을 잃었다. 1402년 이후 태조는 점차 한양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태종은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귀환을 요청했고 동시에 아버지를 적절히 견제하면서도 예를 갖추려 노력했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태종은 아버지가 병석에 누웠을 때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했고 궁궐에서 아버지에게 헌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화해의 이면에는 여전히 깊은 꼴이 존재했다. 태조는 아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었다. 이성계의 덕수궁에서의 말년은 어떠했을까?
황경우 태조는 한양의 덕수궁에서 말년을 보냈다. 불교에 깊이 귀의하여 회암사 등 사찰에 자주 머물며 참선과 불경 독송으로 세월을 보냈다. 양주 천보산 기슭의 회암사는 태조가 특히 즐겨 찾은 곳으로 이성계가 말년에 이곳에 머물며 불교적 수행에 전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태조의 만년 불교 귀의는 단순한 신앙적 행위를 넘어 세속에 대한 깊은 환멸과 절망의 표현이었다. 천하를 정복한 영웅이 말년에 불경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은 그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살아있는 아들들에 대한 분노, 죽은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추모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냈다. 태조의 임종. 1408년 5월 24일 태조 이성계는 창덕궁 광연루 별전에서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태종이 지은 창덕궁에서 태종의 곁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 부자 간의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는지는 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형식적으로는 부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있었고 태종이 헌수하는 장면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나 태조의 내면이 진정으로 아들을 용서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신덕왕후 정릉의 회철은 죽어서도 이어진 비극이었다. 태종의 보복은 악랄했다. 태조가 세상을 떠나자 태종 이방원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분노를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태종은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격하시키고 태조가 특별히 정동에 가까이 두었던 신덕왕후의 능 정릉을 도성 밖으로 이장하라 명했다. 의정부에서 사신이 묵는 관사와 가까우니 도성 밖으로 옮기는 것이 적당하다는 형식적인 주청을 올렸지만 이것이 태종 자신의 의지임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더욱 잔혹한 것은 능의 처리 방식이었다. 1409년 정릉을 현재의 서울 성북구 지역으로 이장할 때 태종은 묘의 봉분을 완전히 깎아 무덤의 흔적을 남기지 말도록 명했다. 정자각은 헐어버렸고 1410년 광통교가 홍수에 무너지자 능의 정자각 성물을 광통교 보수에 사용하게 하여 온 백성이 이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 신덕왕후의 능 앞에 세워진 원찰도 붕괴시켜 제목으로 사용했으며 종묘의 제례에서도 왕비가 아닌 후궁의 예로 올렸다. 태조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리고 종소리를 들은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던 그 정릉을 아들이 파헤쳐 돌을 광통교 밑에 깔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만든 것이다. 이는 태종의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에 대해 품은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리고 부자 간의 갈등이 죽음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았음을 처절하게 보여준다. 적서 차별의 제도화로 복수했다. 태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덕 왕후의 소생들을 서자로 격하시키고 서얼 금고령과 적서 차별을 제도적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강씨 소생에 대한 보복을 넘어 조선 500년간 서얼들의 삶을 규정하는 제도적 차별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 가정의 비극이 국가제도로 확대된 셈이다. 신덕 왕후의 정릉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72년 후인 1581년이었다. 덕원에 사는 강순일이라는 사람이 판삼사사 강윤성의 후손으로 궁묘를 봉사하는 사람은 군역을 면제하는 전례에 따라 달라고 격쟁한 것이다. 이후 신덕왕후 복위 문제는 여러 왕대를 거쳐 논의를 거듭한 끝에 1669년 송시열의 상소를 현종이 받아들여 마침내 종묘에 모셔지고 왕릉으로서의 상서를 갖추게 되었다. 태종의 조치를 바로잡는다 할 수 없으니 형식상 당시 예관이 예의 참뜻을 몰라 이렇게 된 것으로 돌렸다. 태조와 신덕왕후를 둘러싼 비극이 완전히 봉합되기까지 273년이 걸린 것이다. 태조 이성계의 8아들의 운명을 아버지의 시선에서 정리하면 그 비극의 총량이 가히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장남 이방우는 아버지의 혁명에 동의하지 못하고 은거하다가 술병으로 40살에 요절했다. 아버지가 만든 새 나라를 거부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차남 이방관은 제1차 왕자의 난 후 동생 이방원에 의해 허수아비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2년 만에 다시 이방원에게 양위를 강요당했다. 이후 상왕으로 물러나 비교적 조용히 여생을 마쳤으나 왕으로서의 자존은 전혀 누리지 못했다.
삼남 이방인은 형제들 중 비교적 온건한 인물로 왕자의 난 후 큰 화를 피하고 태종 4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 역시 형제 간의 사륙을 목도하며 살아야 했다. 사남 이방가는 제2차 왕자의 난에서 패배하여 20년 넘게 유배지를 전전하다 객지에서 병사했다. 그의 후손들은 선원록에서 퇴출되어 조선 500년간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았다. 오남 이방원은 왕위에 올라 조선의 기틀을 다진 군주가 되었으나 아버지로부터 평생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았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은 태종의 내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육남 이방녀는 8아들 중 가장 기록이 적은 인물이다. 태종의 유일한 친남동생이자 세종의 친숙부로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박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후 행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칠남 이방번은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의 군사에 의해 17살의 나이로 살해당했다. 태조가 가장 사랑한 강씨 소생의 장남이었다. 팔남 이방석은 조선의 첫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역시 제1차 왕자의 난에서 16살의 나이로 폐위당한 뒤 살해되었다. 태조가 왕위를 물려주고자 한 아들이 같은 아버지의 다른 아들 손에 죽은 것이다. 정리하면 태조의 8아들 중 둘은 형제의 손에 직접 살해당했고 하나는 술병으로 요절했으며 하나는 유배지에서 쓸쓸히 죽었고 하나는 허수아비 왕의 굴욕을 당했다. 남은 한 명은 기록조차 희미하다. 오직 이방원과 이방이만이 비교적 정상적 삶을 마쳤으나 이방원은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았고 이방이도 형제들의 참극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이성계의 비극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 이중 부인 제도가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태조 이성계 가정사의 근본적 비극은 고려시대의 이중 부인 제도에서 출발한다. 고려에서는 경처와 향처, 즉 수도의 부인과 고향의 부인을 동시에 두는 것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성계는 향처 한씨와 경처 강씨를 각각 두었고 두 부인 사이에서 총 8아들을 두었다. 새 왕조가 건립되면서 두 부인 사이의 서열 문제, 그리고 각 부인 소생 자녀들의 왕위 계승권 문제가 폭발한 것이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유교적 적장자 상속 원칙을 표방했으나 건국 초기에는 아직 이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였다. 태조가 강씨를 정비로 삼고 그 소생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고려적 관행의 연장이었을 수 있으나 한씨 소생의 장성한 왕자들은 이를 유교적 적서 구분에 입각하여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이 인식의 충돌이 비극의 구조적 원인이었다. 아버지의 편애가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분명 신덕 왕후 강씨를 더 사랑했고 강씨 소생의 아들들에게 더 깊은 애정을 보였다. 이는 강씨가 이성계의 정치적 전성기에 함께한 동반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노년의 아버지가 어린 아들들에게 갖는 자연스러운 애정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편에는 한씨 소생의 장성한 아들들, 특히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방원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태조가 방원의 공적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었더라면 혹은 세자 책봉에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했더라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태조는 강씨에 대한 사랑과 그 소생에 대한 편애를 끝까지 관철했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렀다. 정도전과의 공모가 비극의 서막이었다. 세자 책봉의 비극에서 정도전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정도전은 어린 왕세자를 보좌하며 재상 중심의 정치를 구현하려 했고 이를 위해 한씨 소생의 장성한 왕자들, 특히 야심 있는 이방원의 세력을 억누르려 했다. 정도전의 사병 혁파 정책과 요동 정벌 준비는 직접적으로 이방원의 군사적 기반을 위협했다. 태조가 정도전의 이러한 정책을 지원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들들 사이의 갈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궁극적으로 태조 가정사의 비극은 권력의 본질에서 기인한다. 왕위라는 절대 권력을 둘러싼 싸움 앞에서 부자의 정이든 형제의 우애든 무력해지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유폐한 현무문의 변과 비교되듯이
이방원의 왕자의 난도 권력 앞에서 가족 윤리가 무너지는 전형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성계의 경우는 그 비극의 규모와 지속기간에서 더욱 처참하다. 이성계의 딸들의 비극은 어떠했을까? 태조의 딸들의 운명도 비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신덕왕후 소생의 경순공주는 제1차 왕자의 난에서 남편 흥한군 이제를 잃었다. 이제는 이방원의 군사에 의해 살해되었고 남편을 잃은 경순공주는 결국 여승이 되어 생을 마쳤다. 왕의 딸로 태어나 왕의 사위에게 시집갔지만 이복 형제의 칼에 남편을 잃고 비구니가 되어야 했던 경순공주의 삶은 태조 가정사의 또 다른 비극적 단면이다. 경순공주는 1407년 세상을 떠났다. 태종은 항상 불효자의 고뇌를 견뎌야 했다. 태종 이방원은 한국사에서 가장 냉혹한 권력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지만 그의 내면에도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존재했을 것이다. 실록에 의하면 태종은 석고대죄를 하면서까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고 부자 관계를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태조는 이를 철저히 거부했다. 태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아버지의 편애와 정도전의 전행으로부터 자신과 형제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사를 일으킨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복 동생들을 죽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영원히 잃은 것은 아무리 합리화해도 지울 수 없는 원죄였다. 태종 재위 기간 동안 부자 사이에는 몇 차례 형식적인 화해의 장면이 있었다. 태종이 덕수궁에 나아가 헌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들은 왕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의례적 행위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다. 태조의 내면에서 아들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졌는지는 어떤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 동아시아 왕조의 부자 비극을 알아보자 당 태종과 현무문의 변이 있다. 태조 이성계의 가정 비극은 중국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사례와 자주 비교된다. 이세민은 현무문의 변에서 형 이건성과 동생 이원기를 직접 활로 쏘아 죽이고 아버지 고조 이연을 사실상 유폐하여 양의를 강요했다. 그러나 이세민의 아버지 이연은 이후 비교적 조용히 여생을 마쳤고 부자 간의 갈등이 이성계와 이방원처럼 격렬하게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성계의 경우는 10년 이상 아들에 대한 분노를 유지하며 반란의 배후가 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갈등의 깊이가 더욱 처절하다. 권력과 가정의 양립은 불가능하다. 동아시아 왕조사에서 창업군주의 가정 비극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의 사례가 특히 비극적인 것은 한 사람의 아버지가 감당해야 했던 상실의 총량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8아들 중 2이 살해당하고 하나가 요절하며 하나가 유배되고 살아남은 아들과는 화해하지 못한 채 죽었다. 이런 수준의 가정적 파멸을 경험한 왕조 창업자는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찾기 어렵다. 이성계는 왜 실패한 아버지였는가? 태조의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세자 책봉 결정이었다. 장성한 아들들의 공적과 능력을 무시하고 어린 강씨 소생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판단착오였거니와 가정적으로도 파멸적 결과를 초래했다. 현명한 아버지라면 아들들의 능력과 공적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태조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개인적 감정에 매몰되어 정치적 판단력을 잃었다. 태조는 전장에서는 30년간 무패의 명장이었으나 가정 내에서 아들들의 마음을 읽는 데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방원이 건국 과정에서 세운 공적, 그가 가진 정치적 야심과 능력, 그리고 그가 느끼고 있었을 소외감과 분노를 제대로 감지하고 대응하지 못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하고 아버지의 왕위 등극을 직접적으로 추동한 인물이었다. 그러한 아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고 계비의 어린 아들을 후계자로 삼은 것은 아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버지의 실패였다. 또한 태조는 자신의 결정을 지킬 힘이 부족했다. 세자를 책봉했으되 그 세자를 지킬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방비를 하지 못했다. 정도전에게 세자 보호를 일임했으나 정도전의 사병 혁파 정책은 오히려 방원의 선제 공격을 촉발시켰다.
아버지로서 아들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태조는 이를 방기한 채 강씨에 대한 추모와 불교적 수행에 몰두했다. 천하를 열었으되 가정을 닫은 영웅 이성계, 태조 이성계는 500년 왕조를 연 위대한 창업군주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한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아버지였다. 두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8아들은 서로의 피를 부르는 참극을 벌였고 사랑하는 아들들은 눈앞에서 죽어나갔으며 살아남은 아들과는 죽는 날까지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 못했다. 그가 사랑한 여인의 무덤은 아들에 의해 파헤쳐져 다리 밑에 깔렸고 그녀의 자녀들은 서자로 격하되어 역사에서 지워졌다. 만년의 태조는 함흥에 칩거하며 아들에게 화를 겨누었고 반란의 배후가 되어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아들이 지은 궁궐에서 불경을 읽으며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사후 아들 태종은 계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으로 남은 분노를 풀었으니 부자 간의 갈등은 죽음 이후에도 봉합되지 않았다. 이성계의 비극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것이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체제 전환기에 이중 부인 제도의 모순과 왕위 계승의 불확실성, 그리고 권력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 욕망이 한 가정 안에서 폭발한 결과였다. 태조는 역사의 구조적 모순 위에서 개인적 감정에 따른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 한국사 최대의 가정 비극을 초래했다. 함흥차사라는 관용어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은 태조 이성계의 가정 비극이 한국인의 집단 기억 속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천하를 얻고도 가정을 잃은 영웅, 왕조를 세우고도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남자. 이것이 태조 이성계의 진정한 초상이다. 500년 왕조의 화려한 출발 이면에는 한 아버지의 처절한 패배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상처는 조선 전체 역사를 관통하며 적서차별이라는 제도적 그늘로, 정릉회철이라는 역사의 상처로, 함흥차사라는 언어의 기억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다. 태조 이성계는 가장 위대한 건국 시조이자 가장 실패한 아버지였다. 이 모순적 평가야말로 인간 이성계를 가장 정확하게 포착하는 역사적 판단일 것이다.